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대략 50km가 조금 넘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쯤 걸리죠. 그런데 이 거리를 1초 만에 주파하는 존재가 태양계에 있습니다. 행성입니다. 이름은 수성, 초속 47km, 시속으로 따지면 약 17만 킬로미터.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행성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 로마식 이름으로 머큐리, 신들 사이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 전령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실제로 수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겨우 88일밖에 안 걸립니다. 지구가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수성은 태양을 4바퀴 이상 돌아버립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행성이 자전은 기가 막히게 느립니다. 수성이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 기준으로 약 59일. 태양계 행성 중에서 금성 다음으로 느린 자전 기록입니다. 공전은 88일, 자전은 59일. 이 독특한 비율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이 왜 태양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행성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계 행성 가운데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거리 때문에 수성의 하늘에서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약 3배나 크게 보이고, 태양 표면에서 쏟아지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10배 이상입니다. 수성은 말 그대로 태양의 코앞에서 공전하는 행성인 겁니다. 이 근접성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태양에 가깝다는 건 태양풍이 맹렬하게 불어닥친다는 뜻이고, 표면 온도가 치솟는다는 뜻이며, 탐사선을 보내기 극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성의 낮 최고 온도는 427도, 나비 녹는 온도가 327도이니까 수성의 한낮에는 납덩어리가 무릉덩이처럼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 173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600도. 태양계 행성 중 단연 최대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교차가 벌어지느냐? 답은 대기입니다. 정확히는 대기가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태양 바로 곁이라 표면 온도가 끓어오릅니다. 열을 받은 기체 분자들은 속도가 빨라지고 약한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성에는 지구 같은 두꺼운 대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기가 없으니 낮에 받은 열을 품어둘 이불이 없고, 밤이 되면 그 열이 우주로 몽땅 빠져나가서 극저온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대기가 없다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해 진력에 대기가 햇빛을 산란시키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죠. 그 유명한 노을입니다. 수성에서는 이 노을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빛을 산란시켜줄 대기 분자가 없으니까요. 수성의 하늘은 한낮에도 캄캄합니다. 태양은 눈이 멀 정도로 밝게 타오르지만 하늘 자체는 검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낮인데 별이 보이는 행성, 그것이 수성입니다. 하지만 수성의 하늘에는 노을보다 더 기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태양이 하루에 2번 뜨는 겁니다. 수성의 특정 지점에 서 있으면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다가 잠시 정지하고 다시 살짝 뒤로 물러났다가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떠오릅니다. 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괴상한 현상의 원인은 수성의 공전 궤도가 태양계에서 가장 찌그러진 타원이기 때문입니다. 수성의 궤도 이심률은 2556으로 지구의 0.0167과 비교하면 상당히 납작합니다.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부근에서는 공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데, 이때 느린 자전 속도를 공전이 순간적으로 추월해버립니다.
그 결과 수성 표면에서 바라본 태양의 겉보기 움직임이 역행하는 구간이 생기고 태양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수성의 태양일, 즉 태양이 같은 위치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176일입니다. 지구의 24시간 하루와 비교하면 거의 반년짜리 하루인 셈이죠. 게다가 수성에서 태양은 서쪽에서 뜹니다. 지구에서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상식인데 수성은 그 반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이 수성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오늘의 태양이 한 번 더 뜨니까요. 수성의 표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달입니다. 회색빛 암석, 끝없이 이어지는 분화구, 대기도 물도 없는 황량한 풍경. 사진만 놓고 보면 수성인지 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성의 분화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기고 그 잔해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수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다는 건 침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화산 활동도 거의 멈췄으니 한 번 생긴 흔적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표면을 갈아엎는 활발한 행성이라 초창기 분화구가 거의 사라졌지만 수성은 태양계가 탄생하던 시절의 표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45억 년 전 태양계의 원본을 보고 싶다면 수성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투성이 표면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40%, 질량은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밀도는 지구의 98%에 달합니다. 이 작은 행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요? 비밀은 핵입니다. 수성은 전체 부피의 무려 61%가 철과 니켈로 된 거대한 금속 핵입니다. 지구의 핵이 전체 부피의 16%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비율이죠. 수성의 핵 크기가 지구의 달과 맞먹는다고 하면 감이 오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에 거대한 천체가 수성에 충돌하면서 원래 두꺼웠던 바깥 암석층이 대부분 날아가 버렸다고 추정합니다. 껍데기는 벗겨졌는데 알맹이는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성은 얇은 지각 아래에 거대한 철 심장을 품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4년 이 철핵 위에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 연구진이 메신저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성의 멘틀과 핵 경계면에 약 16km 두께의 다이아모드 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성은 탄소가 풍부한 행성인데 초기 수성이 마그마 바다 상태였을 때 극도의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의 뱃속에 16km 두께의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니 수성은 겉보기와 달리 속이 화려한 행성입니다. 수성의 핵은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수성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의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성에 자기장이 생기려면 핵 내부에 액체 상태의 금속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액체 금속이 대류하면서 마치 발전기처럼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수성의 자기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다는 건 수성의 핵 중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의 대부분은 이미 굳어서 고체가 되었고 극히 일부만 아직 액체로 남아있어서
간신히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성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성의 거대한 철핵은 45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고 있습니다. 금속이 식으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핵이 수축하면서 그 위를 감싸는 지각도 함께 쭈그러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수성의 반지름은 약 5에서 10km 줄어들었고 표면에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단층 절벽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른 과일 껍질에 주름이 잡히듯 수성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표면이 주름진 겁니다. 메신저 탐사선이 이 지형을 상세히 촬영하면서 수성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수축이 확인된 행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성은 위성도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달이 없는 행성은 수성과 금성, 단 둘뿐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 위성을 붙잡아두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천체가 수성 궤도에 잡혀도 태양 중력에 교란되어 금방 튕겨나가 버립니다. 수성은 관측하기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태양 바로 곁에 붙어 있어서 항상 태양빛에 파묻히거든요. 지구에서 수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진 직후나 뜨기 직전 아주 잠깐뿐이고 그마저도 수평선 근처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다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한때 수성을 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행운의 별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수성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16세기 천문학의 거장 코페르니쿠스조차 수성을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고대인들은 수성을 두 개의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나타나는 별과 새벽 동쪽 하늘에 잠깐 나타나는 별을 별개의 천체로 본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녁의 수성을 헤르메스, 아침의 수성을 아폴론이라 불렀습니다. 금성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저녁의 금성은 헤스페로스, 아침의 금성은 포스포로스였습니다. 망원경이 없던 시대에 맨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행성을 다른 별로 착각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수백 년 뒤 정밀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같은 천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성을 제대로 보려면 아주 드문 천문 현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성 일면 통과. 수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정확히 지나가면서 태양 표면 위를 작은 검은 점이 느릿느릿 가로지르는 현상입니다. 100년에 약 14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희귀한 현상.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성 일면 통과를 관측한 기록은 1631년 케플러가 정확히 예측한 날짜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피에르 가상디가 성공시킨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수성 일면 통과는 2019년 12월 11일이었고 다음번은 2032년 12월 13일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수성의 정확한 크기, 위치, 궤도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행성이 밝은 태양 앞을 지나가면 그만큼 밝기 변화가 생기고 이 단순한 원리가 놀랍도록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직접 수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태양에 가깝다는 건 태양의 중력 우물이 깊어진다는 뜻이고 탐사선이 수성 궤도에 진입하려면 속도를 정밀하게 줄여야 하는데 태양이 끊임없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컬링스톤을 정확한 지점에 멈추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돌은 가속도가 붙어 계속 미끄러지고 원하는 자리를 지나쳐 영원히 굴러가 버릴 겁니다. 수성 탐사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973년 마리너 10호가 인류 최초로 수성에 접근했습니다.
금성의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로 궤도를 틀어 수성까지 도달했고, 수성에 자기장이 있다는 사실과 희박한 대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수성 표면의 약 45%를 촬영하고 1만 여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죠. 하지만 1975년 연료가 바닥나면서 임무가 종료되었고, 현재 마리너 10호는 수성과 금성 사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31년이 흘렀습니다. 수성 탐사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나라도 후속 미션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2004년에야 드디어 메신저5가 출발합니다. 이 탐사선의 비행 경로는 그 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지구 1번, 금성 2번, 수성 3번, 총 6번의 스윙바이를 거쳐 7년 만에 수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마리너 10호가 스쳐 지나갔던 것과 달리 메신저5는 궤도에 안착해서 수성을 4,000바퀴 이상 돌았고 40만 장이 넘는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마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 전체 지도를 완성했고 표면의 수축 흔적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무엇보다 위대한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성에서 얼음을 찾아낸 겁니다. 태양 바로 곁에서 낮 온도가 427도에 달하는 행성의 얼음이라니 직감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성의 자전축은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작 2도. 이 때문에 수성의 극지방에는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이 생깁니다. 특히 극지방의 깊은 분화구 바닥에는 어떤 각도에서도 햇빛이 절대 들지 않는 영구음 명지가 존재합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수백 도에 달합니다. 과거의 혜성이나 소행성이 수성에 충돌하면서 가져온 물이 이 영원한 그늘 속에서 증발하지 않고 얼음 상태로 수십억 년을 버텨온 겁니다. 열을 순환시킬 대기도 없으니 한번 어두운 곳에 자리 잡은 얼음은 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메신저호가 레이더와 중성자 분광기로 이 얼음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확보했고 2014년에는 수성 극지방의 영구 웅령지 내부에서 얼음의 직접적 증거까지 포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의 양이 사해를 가득 채울 만큼 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2015년 연료가 소진된 메신저5는 수성 표면에 충돌하며 임무를 마감했습니다. 지구에서 온 두 번째 사절이 수성의 새로운 크레이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수성 근접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수성 표면 295km 상공까지 접근해 북극 지역의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원래 2025년 12월 궤 진입 예정이었지만 추진 시스템 문제로 2026년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수성 궤도에 안착하면 두 대의 불도선이 분리되어 각각 수성의 자기장과 표면과를 동시에 관측하게 됩니다. 한 행성에 두 대의 궤도선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협동 탐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베피콜롬보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수성의 자기장 기원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행성에 자기장이 남아있는지, 핵은 어디까지 식었고 어디부터 아직 녹아있는지, 수성의 지각은 왜 이렇게 얇은지, 대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 또한 수성 궤도까지 날아가는 과정에서 수성의 공전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미세한 오차가 있는지까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수성의 궤도는 역사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성 궤도의 근일점이 조금씩 이동하는 세차 운동을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정확히 맞춰냈거든요. 수성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처음 증명해준 행성이기도 합니다. 베피콜롬보는 2026년 12월 궤도 진입 후 약 2년간 탐사를 수행하고
2028년경 연료가 소진되면 메신저호와 마찬가지로 수성 표면에 충돌하며 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수성의 표면에 인류가 남긴 흔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없는 수성에서 그 흔적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밤을 견디고 나니 반드시 빛이 있었다. 메신저호가 수성에 남긴 인류 최초의 분화구를 베피콜로보가 곧 직접 관측하게 될 것처럼 어둠 속에 남긴 자국은 언젠가 빛 아래서 다시 발견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우면서 가장 차갑고 줄어들고 있고 혜성 같은 꼬리를 달고 있으며 해가 2번 뜨고 서쪽에서 떠오르고 지하에 다이아몬드와 얼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행성. 수성은 작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태양 바로 곁에서 벌어지는 모든 극단이 이 작은 몸체 하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태양계 행성 이름을 남겨주세요. 가장 요청이 많은 행성부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